중간고사 전에 그 예외 좀 한 반 봤죠.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거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 예외 처리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함수의 반환값을 가지고 처리했었어요. 그렇죠? 함수의 반환값. 근데 함수의 반환값 갖고 처리하는 건 모든 경우에도 가능하지도 않고 함수 바로 끝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 기법은 그거와 달리 예외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B를 부르고 B에서 F를 불렀으면 예전에는 F에서 문제 있는 건 B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됐죠. 근데 지금은 B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A에서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외 처리하는 위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그리고 이제 그 예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둬야 될 문법이 내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직접 예외를 발생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은행 예제를 작성하는데 이 디포짓 입금과 관련해서 int amount라는 인자를 받는데 int니까 음수가 들어오면 처리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amount가 음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이렇게 발생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 throw라는 문법이고요. throw에서 뭘 throw 하냐면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new가 들어갑니다.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서 필요한 예외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외들이 발생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예외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전달돼서 JVM까지 가게 되고요. JVM까지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죽이지 않고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JVM에 가기 전에 내가 잡아서 뭔가 필요한 복구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 복구 작업을 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문법이 try, catch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try 안에다 넣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 catch라는 부분에서 잡아서 뭔가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try, catch는 트라이절하고 여러 개의 캐치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finally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캐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캐치의 순서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얘랑 맞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랑 맞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씩 그 예외가 얘가 잡을 수 있는지 얘가 잡을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외라는 건 시스템에 있는 예외는 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계층 구조에서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runtime exception이 있고 그 밑에 illegal argument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캐치 1, 캐치 2 하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illegal argument가 발생됐으면 캐치 runtime exception에서 걔를 먼저 잡아버릴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unreachable 코드가 돼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 그런데 이제 이 위치를 얘를 1번 하고 얘를 2번 하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여기서 다 잡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아닌 나머지 예외는 여기서 잡겠죠. 그래서 캐치절을 사용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다? 캐치절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를 못하겠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두 개요. 필요한 곳에서 내가 던진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내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받는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졌다. 기존의 함수 반환값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유연해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처럼 어떤 함수에서 어떤 예외를 발생시키는지를 여기다가 홍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 withdraw 함수를 부르면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공표한다 그래요. throws. 근데 이 throws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래?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면 필요한 곳에서 던지고 필요한 곳에서 받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처럼 스로우, 필요한 곳에서 스로우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못 짜면은 여러분들이 발생을 안 시켰는데 스로우라는 문장을 쓰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프로그램을 짜면은 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뭘 설명하냐면 캐치절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예외를 공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예외를 공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뒤에 있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외를 체크드 또는 언체크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자바를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의 갖고 있는 그 통일되기도 하기보다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자바의 설계 중에서 조금 자바를 최초에 설계한 사람이 이건 좀 잘못했다. 너무 오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드와 언체크드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외를 체크드와 언체크드로 나누냐 하면은 에러를 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해지면은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걸 알아도 최초에 생긴 문법은 없애기가 힘들어요. 왜? 계속 가야 되잖아. 그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C++도 계속 그 룰들을 바꾸지만 그 룰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 룰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화하는 방법을 통일시켜 놨는데 기존에 초기화하는 방법도 그대로 있어요. 그건 못 없애. 왜냐하면 가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얘는 왜 그렇게 그러면 나눴냐면은 그 자바를 최초에 만든 사람은 예외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에러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발생하면은 시스템의 문제고 어떤 JVM의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 꼈다 켜야지 별일이 없는 거고 아니면 자바에서 JVM을 고쳐주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까처럼 뭐 x를 y로 나누는데 y 값이 0이라든지 a 배열을 썼는데 여기에 n을 썼는데 n이 마이너스 1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외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만 잘 짜면은 이런 예외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외들이 있고 그 예외들은 극복하기가 또 보니까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최초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책들어 놓자. 위에 있는 애들은 언책들어 놓자. 왜 언책들어 놓냐면은 저거는 프로그램 잘 짜놓으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근데 얘는 아무리 프로그램 잘 짜도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책들어 만들어서 무조건 신경 쓰게 하고 무조건 그거를 처리하게끔 만들자는 게 자바의 개발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로 든 게 file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file not found exception. 이거 언제 발생해? 파일을 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의 파일이 없는 경우예요. 그 이름의 파일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뭔가 잘못된 파일 이름을 줘서 그런 거지. 그것만 바꾸면 다시 또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구가 가능한 이유다. 사용자한테 문제 발생했다, 이런 문제 발생했다,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고치기만 하면 또다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 예외로 바꿔버렸어요. 책 예외는 무조건 내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 try catch를 하거나 반드시 공표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잠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안 만들어 놨겠지? 얘는 뭐냐? 귀찮으면 따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실 분은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자, 아까 디포짓 은행 입금할 때 인자가 음수이면은 예외를 발생시켰죠. 그렇죠? 인자가 하면 그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뭘 썼냐면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예외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예외를 발생시킬까? 어떤 예외를? 아까처럼 디포짓 같은 데서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예외를 발생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개의 예외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예외들 중에 내 상황과 가장 알맞는 상황을 찾아서 그 예외를 발생시키면 돼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걸 받았어요. amount라는 인자가 음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인자가 들어온 거죠. 뭐 비슷해 맞아요. 그래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뭐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발생한다든가 뭐 illegal state가 발생한다. 객체가 좀 이상한 상태로 갔다든지 그럼 illegal state exception 뭐 여러 가지들을 이 중에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골라서 하기가 별로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 예외를 내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외를 직접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예외를 직접 정의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예외를 정의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라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정의하는 거예요. 익셉션하고 런타임 중에 어느 게 더 상위 클래스예요? 익셉션이 상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익셉션은 체크드 예외이고 런타임 익셉션은 언체크드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예외를 새로 정의할 때에는 기본 생성자하고 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는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 뭐 다양한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객체를 클래스 하나 정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외를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 말고 내가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withdraw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withdraw. 이건 인출이죠. 인출에서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또 있죠? 잔액이 10,000원인데 20,000원을 인출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다른 걸 쓰지 말고 내가 ine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서 쓰자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하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거를 그때 쓰는 거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가독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발생하면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예외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잘 만들면.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여러분이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도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여러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시스템은 절대 발생 안 시켜요. 언제 어디서만 발생시켜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throw new insufficient fund exception 한 그 위치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시스템 걸 쓰면 걔가 내가 해놓은 데에서 발생한 건지 좀 다른 데서 발생하는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명확한 거죠.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얘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못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에는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 부족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정보를 이 객체가 가지고 있게끔 할 수도 있죠. 코딩. 멤버 해가지고 insufficient fund 해가지고 거기다 set 해놓고 throw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요 예외 객체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 가독성의 차이 측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요 예외는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요런 애는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runtime exception을 상습받아서 만드는 방법하고 exception을 상습받아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지금 이 F에서는 정상적인 문장은 없고 예외만 발생시키고 있죠. 그리고 요 메인 함수에서 요 F를 불렀어요. 그럼 이 F를 부르면 뭐가 발생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죽겠죠. 그렇죠? 이런 예외가 발생했는데도 문법 에러는 하나도 없어요.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외는 무슨 예외에서? 언체크드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체크드 예외는 이게 발생하더라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가 프로그램을 다시 잘 짜면 발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요. 그냥 발생하긴 했고, 여기에 찍히는 게 뭐예요? 그 문자열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게 요 문자열이죠. 그래서 보통은 생성자를 두 개 만든다.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서는 그 예외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넣어서 짜줘야 되겠고, 요거 말고 사용자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집어넣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자열로 출력되게끔 보여주게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이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unchecked exception은 뭔가 강제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public static void g 해서 throw new my exception 02 이렇게 하면 아까는 요거는 문법 에러가 안 나는데 여기 문법 에러 나죠. 뭐 어떤 문법 에러가 나냐면 갖다 대서 보면 unhandled exception이에요. 예외가 발생했는데 프로그래머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발생이 되면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이 무조건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 먼저 써볼게요. 위에 거는 요 G에서 요 체크드 예외가 발생한다는 걸 공표해 주는 거예요. 난 처리 안 하겠다. G를 쓰는 사람이 처리해라 라고 그런 거예요. G를 어디서 써? 아무 데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G를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서 또 G가 에러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스로우해도 돼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에러가 안 나는데 메인에서 언체크드 예외를 스로우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에서 스로우스는 웬만하면 안 써요. 웬만하면 쓰면 안 되겠죠. 얘는 에러 났을 때는 얘는 트라이 캐치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F는 트라이 캐치 안 해도 불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종류는 나눴는데 한 종류는
사용자가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안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처리하게끔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트라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트라이 캐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A가 B 부르고 B가 C 부르고 D 부르고 쭉 해서 N 함수까지 불렀다 쳤어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쭉 불렀어요. 근데 잘 쓰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N 함수를 바꾸어야 되게 됐어요. 수정을 하면서 이 N에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L 쭉 해서 A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니면 문법 에러가 해소가 안 돼요. 요 중간에 트라이 캐치하면 그 위로는 안 해도 되지. 근데 얘도 안 하면 여기서 공표 해다가 여기 트라이 캐치하면 여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와, 이거는 한번 프로그램 만들었다가 갑자기 생각도 못하게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크데이를 거기서 발생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수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하기 시작한 거지. 아, 이거 너무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래서 얘네들의 필로소피는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였죠. 강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잡아서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유지보수할 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곳을 바꿨는데 그거를 관련되어 있는 이 N을 부르는 모든 함수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예외 관련된 팁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건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이 캐치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개,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됐을 때 같이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묶어서 트라이저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렇죠? 트라이 캐치 장점은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먼트 1, 2, 3 해가지고 3에서 만약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4부터 N까지는 실행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죠. 그걸 묶어줄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요 정상적인 경우에 코딩하고 트라이 부분을 따로 떼서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가독성 측면에서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라이벌에 있는 메소드를 쓸 때 그 메소드들이 무슨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내가 처리할 건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건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코딩하기 귀찮다고 저렇게 해놓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발생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단위로 문장이 100개 있는데 한 줄씩 트라이 캐치 해놓고 있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안 됐을 때 같이 실행 안 돼야 되는 애를 한꺼번에 묶는 게 트라이 캐치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보다 큰 단위로 묶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짜다 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 코드가 뭐예요? 배열의 끝을 예외로 처리한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원래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서 아이가 배열의 끝에 오면은 더 이상 플레이 안 하게끔 하는데 계속 가게끔 해가지고 일정한 색인이 커지면은 요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파일 처리할 때 일부러 end of file exception을 그 파일 처리 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end of file exception은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파일 중간에 만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예외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읽어요. 그 예외가 발생할 때까지. 그런 것들도 다 그 예외 처리의 원래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멋있을 수 있는데 별로 멋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류와 관련된 건데 너를 가급적이면 반환하지 마세요. 함수에서 반환값이 잘못됐다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너를 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자료 구조도 좀 배울 테니까 get employee 해가지고 성이 김씨인 뭐 employee들을 다 가져와라 했는데 김씨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를 주지 말고 그럴 땐 뭘 주면 돼? 리스트인데 사이즈가 0인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10인 리스트를 줄 때나 사이즈가 0인 리스트를 줄 때나 이 코드가 똑같은 코드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에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코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서 뭘 하고 나서 스택, 큐, 리스트 같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 스택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빈 스택을 주라는 거. 너를 주지 말고 빈 큐를 줘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는 애는 그 큐의 크기에 따라서 처리할 테니까 큐에 10개가 들어있든 빵개가 들어있든 똑같은 코드로 널 검사 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